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예, 안녕하십니까. 아토TV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설 연휴 잘 쉬셨나요? 오늘이 첫 출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명절 연휴 끝나고 첫날입니다. 몸이 좀 어떠세요? 저도 이게 쉬다 나오니까 뻑적지근하고 이게 피로가 잘 안 풀립니다. 오히려 이 설 연휴 때 더 피로가 풀릴 줄 알았는데, 오늘 2시에 재야정치 지석교 역시 이 터져 나오는 정치권 이슈, 설 연휴 동안 잠잠하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빅 이슈들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석교 재야정치에서 여러분과 함께 속 시원하게 하나하나 정치적 또 이 진영 간 또 내부 계파 간 정치권 소식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 아투TV의 스패너로 수고해 주시는 도인님, 박경현님 또 계시는데 어쨌든 오늘은 두 분만 계시네요. 도인님과 박경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봉사해 주시니까요. 함께 아투TV 2시에 지석교의 재야정치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게 네 꼭지입니다. 토픽이. 중요한 거 하나하나 일단 볼까요? 첫째, 문재인 조국 어제 만났죠. 어제 만났나? 그제 만났나 하도 이 두 사람이 뜨겁게 포옹을 이게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재명 뚜껑 열렸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첫 번째 토픽이고요. 두 번째, 설 연휴를 지나면서 여론조사가 지금 한 4, 5, 6군데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쏟아지는 여론조사의 결과 뒤집힌 민심, 국민의힘, 민주당 어디가 추세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 세 번째, 한동훈의 건국전쟁 관람, 어제 관람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왜 관람했지? 여기에 숨은 이유. 또한 이게 무슨 역사적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지? 센슈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잡탕밥 누구일까요? 설 연휴를 바로 목전에 두고 전격적으로 빅 이슈가 터졌는데요. 바로 제3시대 모든 4개의 세력이 전격적으로 합당을 했습니다. 통합을 한 것이죠.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으로 통합을 했는데요. 개혁신당, 이 잡탕 세력 개혁신당 앞으로의 진로, 운명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센슈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는 분, 들어오시면 모두 일단 153분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전부 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문재인 조국 어제 뜨거운 포옹에 폭발한 이재명 뭘 뜻하는가. 오늘 이게 좀 오늘 안경을 썼는데 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좀 새로운가? 제가 저쪽에 여러분들이 주요 채팅창에도 이게 글들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안경을 오늘 이제 앞으로 좀 쓰고 좀 나올 건데, 왜냐하면 저쪽에 채팅창에 글이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이거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하나도. 이렇게 이제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라온 댓글도 보면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선거판으로 들어가네요. 도희님, 이제 58일 남았습니다. 센슈가 특히 이 정치 평론가들이 보통 하고 있는 분석 틀에서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좌파적 시각으로 우파적 관점으로 한번 분석하니까 진짜 좌파의 관점으로 함께 선거판을 분석해서 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안경이 5949님 멋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멋있어 보일 건 없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잘 보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질문 제가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또
이 댓글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지금 이게 자 어제 문재인 조국 포옹에 따라서 오늘 아침까지요. 각 언론에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재인과 조국의 만남에 대해서 분석과 해설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센슈가 조금 전혀 다른 관점에서 또 전혀 짚어지지 못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우선 어제 했던 얘기들을 조금 볼까요? 이렇습니다. 뭐냐면 우선 노무현 묘소를 참배를 했죠. 조국이. 그러면서 거기서 먼저 참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으로 넘어갔죠. 사실 노무현은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노무현 하면 떠오르는 게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저는 어저께 생슈가 볼 때 노무현 그 묘소에 거기 가서 참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열받았죠. 왜냐. 사실은 조국과 같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 산호맹 출신으로서 누가 제가요. 같은 산호맹 출신이었습니다. 같은 좌파 조직 그것도 남한 내에 남한사회 내에 가장 있는 모든 좌파 조직 중에서 제일 극좌파가 산호맹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산호맹 출범할 때 남한 사회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걸 이게 유인물로 성명서로 발표하고 출범을 했거든요. 기존에는 한 번도 그런 그 좌파 조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산호맹 출신의 저로서는 이제 이 조국의 이런 얘기가 2024년 이 시점에서 거의 이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웠던 그 참배였습니다. 노무현 반칙과 특권의 세상을 이제 종식하자는 게 노무현의 이 태제였습니다. 반칙과 특권 종식. 그런데 사실은 조국 반칙과 특권으로 이번에 징역 2년형을 2심에서 받은 거 아닌가요? 자, 자녀 입시 6개의 자녀 입시 관련해 7개 혐의 중에 6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또 청와대에 있을 때 감찰을 무마했는데요. 감찰 무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을 어겼잖아요. 이런 걸 청와대 안에서 했으니까 이런 걸 국정농단이라고 합니다. 최순실이 했던 수준의 국정농단과 다릅니다. 청와대 현장에서 국정농단을 했죠. 자, 두 번째 청탁금지법도 어겼습니다. 모두 유죄가 나왔죠. 그러면 자녀들의 부모 찬스와 특권 그다음에 불법을 저지른 이런 반칙 이게 노무현 정신과 맞나요? 네. 그렇게 거의 토 나올 정도의 행동을 했던 노무현이 이제 문재인으로 자 문재인에게 방문을 합니다. 둘이 포옹하는데 여기에서의 메시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지가요 이렇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정치평론가나 이 평론가들이 이 메시지를 정확히 해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메시지 해석을 안 해. 왜 해석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어제 그 문재인과 만난 것 속에서 평론가들의 평가는 문재인이 조국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평가가 이 관념적 평가죠. 이것만 나왔고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 이 관념적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자, 문재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민주당 안에서 쭉 한번 메시지를 읽어보고 제가 단락단락 이 문재인의 이 표현 때문에 이재명이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분노 폭발했던 그 사연인 겁니다. 보세요. 메시지 전체 자 문재인 걸 읽어볼게요. 민주당 안에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 두 번째로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마지막입니다.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채워달라. 자, 문재인의 전체 워딩 중에 세 단락으로 센슈가 분류한 겁니다. 들어갑니다. 첫째, 민주당 안에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
함께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우선 바로 2, 3일 전까지 바로 한 3일 전인가? 예, 추석 연휴 전에 이런 조국의 부모 찬스라는 반칙과 불법 이 특권으로 유죄 징역을 2년 항소심에서 받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자입니다. 자,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거는 법리 검토를 하니까 이게 바뀔 염려는 바뀔 수는 없는 건데 이거를 사실상 당신이 이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던 공천 그 기준에는 이 조국이 공천 기준에 걸리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공천 기준 때문에 함께할 수 없으니까 네가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냥 출마를 그걸 피해서 해봐라. 자,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2년 범죄인으로 판결이 확정된 걸 이거를 사실상은 사법 체계를 문재인이 부정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한명숙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나는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서 판결받겠다. 뭐 이런 얘기하듯이 조국이 똑같은 겁니다. 이걸 문재인이 조장한 거죠. 이거야말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국정농단을 퇴임한 대통령이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여기에서부터 더 이재명이 분노 폭발한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2년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그러니까 자중자애하고 출마하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출마를 하게 되면 이 파장이 여러 군데에 미치게 됩니다. 바로 민주당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선거 구도가 바뀌어요. 지금 정권 심판대 정권 지원 구도잖아요. 이재명이 원하는 구도. 그렇죠? 두 번째,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이재명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즉 민주당 중심으로 이재명 중심으로. 선거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조국이 등장하면 지금은 이렇지만 대권 후보까지 뜬 조국입니다. 임종석 까라 수준이 아닌 게 조국의 위상이거든요. 어디서? 운동권에서의 위상. 임종석과 다릅니다. 임종석은 자, 전대협 3기로서 586 운동권의 주사파 중심으로 한 전대협 3기 의장으로서의 중심이죠. 그런데 조국은 약간 이걸 넘어서는 중심이거든요. 즉 주사파와 PD파 전체를 아우르는 게 지금 조국의 위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운동권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전대협 1기로서 그 운동권을 속속들이 알잖아요. 운동권 내에서 지금 조국을 바라보는 위상이 다르다는 거죠. 임종석이 대권 후보로 갈 수도 있다지만 이미 조국은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또 준비도 했었고 자기 자식들 때문에 날아갔지만 그런 면에서 선거 구도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또 자, 그런 면에서 자, 이재명을 선거 출마를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선거를 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결하라라고 엊그저께 문재인과 이재명이 회동을 통해서 실제 밀약을 했고 그 약속이 유효한데 느닷없이 조국이 방문하면서 포옹함으로 인해 이 밀약이 이거 깨는 거야 뭐야? 이거 흔드는 거야? 이재명 입장에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말. 이거는 자 독자 창당 오케이. 자, 이재명으로 단결하라. 이거 무너지는 겁니다. 범죄가 있지만 묵인하고 출마하라. 이거는 이재명 인물 중심으로 가는 거에 조국이 얹혀지는 겁니다. 선거구도 흐트러지는 겁니다. 당으로서도 민주당 중심으로의 단결이 무너지는 거고 인물 구도에서도 이재명 대 원래 윤석열 구도. 이게 지금 흔들리잖아요.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에 느닷없이 이재명의 조국이 얹혀지는 겁니다. 이 인물 구도도 흔들리는 것. 이러니 이재명의 지금 그나마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선거의 프레임 짝이 선거 구도가 흔들리는데
이거 선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지금 58일 남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또 다른 고민을 이재명이 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엊그저께 당신과 문재인 당신과 내가 밀약한지, 그죠? 잉크도,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럴 수 있어? 거기다 세 번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채워라. 이 말은요, 자, 처음으로 제야 정치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센슈가 처음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분석들 다 보세요. 언론이든 또 평론가든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부족한 점 뭔지 아세요? 지금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자, 친이와 자,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이 586 운동권 세력, 정통 세력이죠. 자, 친문. 이게 문명 내전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쭉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바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채우라고 하는 건 민주당 이재명의 통합 리더십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채워라. 무슨 얘기? 내가 보기에 자 문재인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랑 자 계약서에 잉크 자 썼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임종석 날리고 또 누구 날리는지 제가 쭉 얘기하겠습니다. 임종석만 지금 날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날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 오늘 여기서 전격 공개합니다. 임종석 날리고 센슈가 민주당 내부에 첩보를 얻은 것. 자 서울 도봉 쪽에 김근태의 부인 인재근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아마 한 3선 4선 계속하고 있을 거요.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김근태 부인이 그 지역을 계속 현역 의원으로 3선 4선 인재근 출마하지 말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자, 이재명이 직접 통보했습니다. 인재근 출마하지 마. 자, 이거를 우리 김근태계 이거는 또 문재인 내부와 다르게 김근태는 더 정통 좌파 운동권의 아주 뿌리입니다. 그렇죠? 장기표, 김근태 이런 세력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홍영표 부평에 부천의 서른 전부 다 통보들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이런 것들을 통보받는 이 문재인 쪽에서 야 이거 민주당의 부족한 점 범좌파 연합 세력으로의 통합 통일 전선 우리가 연합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나와 이런 점들이 바로 어제 민주당의 부족한 점 채워라. 이재명이 통합 리더십이 아니라 이 분열 리더십으로 가고 있는 것 이거 조국 너라도 밖에서 채워라. 왜? 조국은 운동권의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아주 상징적인 존재.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 운동권에는 주사파와 PD파가 있거든요. 자, PD파는 누구냐? 정의당 중심입니다. 자, 누구? 노회찬, 그 다음에 심상정, 이거 지금 튼튼하게 아직도 뿌리가 큽니다. 그 다음에 주사파, 이거는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기본이죠. 또 민주당 내에도 PD파가 있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거는 조국. 임종석이 아닙니다. 조국입니다.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국에게 충분히 밖에서 조국 신당을 통해서 너 하나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아니라 범좌파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 그건 조국이 대통령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범좌파가 단결해야만 이재명으로의 대통령 이거 아웃. 새로운 대통령 인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런 미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겁니다. 어제 30분간 조국과 문재인이 이런 얘기들은 이미 전화로 다 했던 얘기를 어제 얼굴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심전심 거기서 화약한 겁니다. 자, 이제 이재명 난리 난 겁니다. 왜냐? 총선 후에 이재명의 여기서 또 하나 구도. 또 센슈가 취재했던 좌파 내부의 범좌파 내부의 민주당에 대한 구상입니다. 총선 이후에 이재명과 보세요. 총선 이후에 586, 86 그룹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86 그룹 내부에서 이재명에게 투항한 86 그룹 빼고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86 그룹과 또 밖에 있는 범좌파 86 그룹들 다 있죠. 이들의 구도는
총선 끝나면 보세요. 민주당이 일당이 안 되든 그러니까 소수파가 되든 다수파가 되든 민주당이 일당이 되든 일당이 안 되든 자 이재명은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86그룹들의 비밀 계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당권 다음에 이재명은 당권 잡고 대권 간다. 그러니까 재판 리스크 빼고 그렇죠? 재판 리스크 빼고 자, 당권 잡고 대권 간다가 이재명 구도입니다. 여기서 뿔도 일님 건국전쟁 릴레이 1000만 가자. 건국전쟁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저 이제 집사람하고 건국전쟁 보러 갈 겁니다. 뿔도 일님 알겠습니다. 저 바로 보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런데 86그룹의 구성은 만약에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어져도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서 다음 대선은 대권을 가려면 당권 포기해라. 당권을 잡으려면 대권 포기하라. 이게 86그룹 때 이번 총선 이후의 구상입니다. 센슈가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이게 지금 2시에 시작했으니까 2시 빨리 끝내야겠네. 이거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토픽들이 많아서 이거 5분 안에 끝내야겠네.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재명 총선 후에 최종적입니다. 어제 이후로 그나마 문재인을 믿었었는데 어제 이후로 총선 후에 문재인 세력 나를 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어제 조국의 만남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임종석을 고리로 한 친문 대 친명의 내전이 저는 화합과 통합으로 가지 않고 더 격화될 거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임종석을 중심으로 한 추미애 공천 주고 임종석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세력들 어떤 방식으로든 날아갈 거. 센슈가 돗자리 깔고 예언하는 겁니다. 물론 정치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재인이 갑자기 어제 공지영에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라는 신간을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문재인식 문재인의 초현실적 행동인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 분노 폭발할 걸 염두에 두고 이재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공지영에 왜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하는 신간을 소개했는가 막 설왕설래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재명이 포옹했던 것에 대한 분노 폭발 또 자신의 민주당의 부족한 점 채워라. 이재명 안 돼. 이재명 날려. 라는 문재인의 얘기를 이거 다 이렇게 되면 다 이재명이 알 텐데 이것에서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당신과 했던 엊그저께 했던 그 서로 사인했던 우리의 미략 이거 여전히 유효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공지영의 책 소개. 이게 문재인이 이재명한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바로 이러한 기회주의적 모습, 초현실적 행동. 이게 전문적이에요, 문재인이. 이렇게. 자, 이상으로 여러분과 문재인 조국 포옹에 폭발한 이재명. 이 정치평론가들이 분석했던 것보다 이 좌파 내부의 흐름과 더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상 첫 번째 토픽 끝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센슈TV에서는 이렇게 슬레이트가 있어서 탁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슬레이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탁 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손바닥 치는 거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김성영님, 저도 돗자리님의 내전 격화에 공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자, 내전이 격화할지 여기서 무마할지 이재명 위기감, 내부에서의 이 문재인 세력들의 움직임, 여기에 이재명의 전격적인 이 문재인 조국의 만남으로 아마 또 신당 창당까지 이것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을 겁니다. 공지영 책 진짜 코미디 같은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뒤집힌 민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론조사가요. 지금 그 지난 설 연휴부터 쭉 진행됐던 게 엊그저께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이 여론조사 어떤 의미,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총선 지금 여기서 총선 전망까지 내다볼 수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이거 제야정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영화 박경현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다 같이 이번에 이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영화 다 같이 한번 관람하시는 거로 우리 서로 좀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두 번째 여론조사 일단 여론조사 띄워주시기 전에 여러분 여론조사를 볼 때 자,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를 보실 때요. 어떤 태도로 보느냐. 첫 번째. 자, 여론조사는 전부 이 좌파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하는 가짜뉴스야 또는 조작된 거야. 이러니까 여론조사 보지도 마. 이러시면요. 큰일 납니다. 그럼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가지고 이게 막 가짜뉴스야 조작한 거야 이런 식의 태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좌파 쪽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 하든 우파 쪽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도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하고 또 중도적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향이든 이것이 다 추세를 봐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추세를 봐야 한다. 두 번째, 조사 항목에서 질문 항목에 마사지를 통해서 장난질은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조사 항목에 장난질을 때려서 이 여론조사 막 이게 막 비율이 변동될 수 있는 겁니다. 지지율이.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들이 쭉 조사된 마지막 그 전체 데이터, 이 스몰 데이터들을 쭉 분석하면은요, 이 소스들을 분석하면 거기서 유의미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중도 여론조사 기관도 이거는 크게 조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조작하는 게. 그래서 바로 이 여론조사의 소스들을 쭉 보시면 여론조사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즉 거기에 연령대별 조사, 그다음에 지역별 조사는 어떤가 요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향별 조사, 연령, 지역, 성향별 조사의 요 기본 소스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볼 수 있는 거다. 추세를 봐라. 그다음에 조사 항목은 장난질을 칠 수 있지만 그 밑에 숨어있는 바로 행간을 봐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렇게 보고 이번 여론조사 기간 자 그렇게 보면 하나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꽃이 있습니다. 자, 좌파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꽃. 두 번째, 뉴스 토마토라고 있습니다. 언론사인데요.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가 공식으로 퇴출됐습니다. 뉴스 토마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퇴출시킨 거죠. 여기서 하는 여론조사 기관. 토마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좌파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이 두 군데. 여기는 보지 마십시오. 빼고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극단적인 이런 애들 빼고 나머지 좀 좌파 계열의 여론조사 기관 이거는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리얼미터는 사실은 중립적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좌파 쪽에 좀 기울어진 리얼미터인데 여기는 ARS로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요 리얼미터라고 하는 좀 좌파 쪽 약간 계열의 요 전화 여론조사가 아니라 ARS 녹음된 걸로 하는 여론조사 이것에 대한 추세. 자, 첫째. 두 번째, 전화 면접으로 하는 또 이 추세.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조사 띄워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정당 지지도거든요. 보세요. 자, 민주당의 이거 리얼미터입니다. 따라서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된 거 딱 여론조사 기관에 이 답변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 고관여층이 하는 거고요. 좌파들이 답변을 많이 합니다. 우파들은 주로 우파적 성향 국민들은 답변을 덜 해요. 여기에 민주당 41.8, 자 42라고 하자고. 국민의힘 40.9, 자 41이라고 하죠. 1% 차이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번에 바로 2월 둘째 주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요 리얼미터가 매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2월 둘째 주잖아요. 자, 그러면 2월 첫째 주는 또 1월 넷째 주, 1월 셋째 주는 이게 쭉 추세를 제가 보라 그랬죠. 그래서 추세는 1월 셋째 주 이것만 볼게요. 1월 셋째 주는
자, 리얼미터니까, 그죠? 좌파들이 더 답변을 많이 합니다. 민주당 45.1. 근데 국민의힘 36.6. 9% 차이가 났습니다. 예? 이게 1월 넷째 주도 9% 차이. 거의 9% 차이입니다. 그런데 2월 달로 넘어가서 1월 첫째 주에는 민주당이 45.2. 그대로 민주당은 지지율이 유지되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쭉 끌어올라서 39.8. 거의 40. 그러니까 9% 차이가 거의 9% 차이가 5%로 확 줄어든 겁니다. 4% 정도 치고 올라갔으면 거의 이거는 급등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에서 급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2월 둘째 주는 여러분이 지금 봤듯이 자 42대 41은요. 차이가 없는 겁니다. 동률 또 급등했죠. 자, 국민의힘은 다시 말하면 민주당은 4%가 떨어지고요. 하락하고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반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하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지지층. 근데 국민의힘은 거의 비슷합니다. 39.2월 첫째 주 8에서 자, 그냥 40이라고 할게요. 2월 둘째 주는 41, 1%.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결집이 된 거고 민주당은 지지층들이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이반되고 있다고 하죠. 이 차이입니다. 이게 리얼미터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라고 이거 가짜뉴스야 뭐 이거 조작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극단적인 이런 구구적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볼까요? 다음 띄워주십시오. 아까 전체 정당 지지고요. 자, 두 번째 서울 지지도 보면 보시죠. 서울 지지도는 이거 리얼미터입니다. 예, 좌파 계열의 요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은 리얼미터가 아니고 아까 제가 리얼미터는 ARS죠. 자, 이거 좌파 계열. 이번엔 좀 중도 계열 이런 쪽의 지지율입니다. 보니까 서울에서의 지지율이요. 정당 지지율이 저게 볼게요.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 NBS라고 하는 겁니다. 요 지금 여론조사 기관 3개를 뭉뚱그려서 여러분들한테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우파적 계열도 있고 중도적 계열도 있죠. 자, 보겠습니다. MBS라고 하는 여기는 국민의힘이 40%예요. 지지율이 서울에서만 일단 전국 빼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28입니다. 차이가 자그마치 20%가 조금 12% 차이죠. 그렇죠? 이거 너무 차이 많이 나죠? 그런데 넥스트 리서치 여기는요. 넥스트 리서치도 중도 성향, 엠브레인 퍼블릭도 사실은 중도적 성향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여기는 국민의힘이 37, 서울입니다. 넥스트 리서치가 37, 그다음에 민주당은 26. 이것도 차이가 크죠? 다음 엠브레인, 서울이 국민의힘 42, 민주당 36.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 엄청난 차이로 저 3개를 합치면 이미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그 전체로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여기 리얼미터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사실은 이거는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리얼미터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지금 대비되는 지금 조사기관입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이 대거 급등을 떠나서 급등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서울은 제일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완전히 여론조사 민심이 뒤집어진 걸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서울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수도권을 볼까요? 수도권은 경기 인천은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이 압승이었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가 아주 굉장히 큰 차이로 이겼는데 이번 세계 여론조사 기관 보면 아니 MBS가 보세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똑같습니다. 32, 33. 경기 인천은요. 그전까지 10% 차이가 났었습니다. 경기 인천은 10%에서 5% 이상 10% 차이가 났던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죠. 근데 넥스트 리서치 29대 27 동률입니다. 거의. 자, 엠브레인 퍼블릭 35대 39.
요거는 민주당이 조금 높습니다. 예. 어떠세요? 민심, 뒤집힌 민심. 자, 좌파 계열의 좌파 성향의 리얼미터, 그것도 거기서도 거의 동률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중도층 여론조사 기관들이 보여줬던 또 우파적 성향도 있었죠. 거기 하나는 거기서 보여줬던 여론조사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은 우린 다이다이라고 똔똔으로 똑같았다. 이게 지금의 추세입니다. 자, 이게 추세고요. 아까 제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디테일이 악마에 있고요. 해답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론조사의 전체 수치가 있는데 이게 연령대, 지역별, 세대 여기에 있는 소스를 주로 로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 데이터는 조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하면 피곤하거든요. 로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조작합니까? 매주에서 여론조사들을 하기 때문에 로 데이터 조작은 좀 어려워요. 다만 로 데이터는 자기들 지지 그룹들을 좀 더 거기다 많이 처음부터 이게 그 포션에서 배정을 할 경우에는 조작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하는 애들은 누가 있다고? 지금 그 김어준이 하는데 이런 데는 믿지 마세요. 자, 그럼 제가 로 데이터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추세, 두 번째는 자, 소스인 로 데이터에 집중해라. 자, 리얼미터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얼미터요. 어떠냐면 대전, 세종, 충청에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한 겁니다. 7%대가 올라갔거든요. 이건 급등이라고 합니다. 상승이 아니에요. 급등이에요. 자, 두 번째, 인천 경기 아셨죠? 인천 경기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민주당에서 옛날부터 인천 경기는 10%대에서 5%, 10%요 사이다. 제가 잘 압니다. 인천과 경기는. 왜? 제가 인천 경기를 잘 아는 이유, 경기도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12년을 근무했었고, 제가요. 인천에서는 제가 아주 옛날 30대 때, 지금 나이가 많은데 30대 때 인천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제가 인연이 있는 거죠.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장의 그 측근들의 움직임, 지금 총선을 이분들이 준비하는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꿰고 있다고. 경기 인천은 항상 10%대로 집니다. 그런데 경기 인천에서 4.5%가 올라갔거든. 이거는 급등입니다. 급등. 광주 전라에서도 국민의힘이 한 2%대 올라간 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올라갔다. 이게 리얼미터라는 좌파 계열의 여론조사에 바로 로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이 데이터를 보라 그랬잖아요. 저희 데이터. 이것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은요. 자, 국민의힘이 급등했잖아요. 바로 대전, 세종, 충청에서 이 리얼미터 조사에 민주당이 11%가 하락합니다. 이거를 뭐라 하면 급락. 주식으로 얘기하면요. 깡통 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대전, 세종, 충청 완전히 뒤집혀진 겁니다. 문제는 자, 민주당의 지금 삐뽀 경계가 자, 민주당에 지금 빨간불이 삐뽀 울리는 게 왜 문제냐면 이렇게 11%가 급락하잖아요. 이러면 총선 58일 두고 이걸 뒤집기가 어려워요. 민주당이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빨간불 적색등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급락해지 이걸 뒤집는 거거든요. 58일 앞두고 물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에서 몰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국에 숨겨둔 처자가 있어. 그래서 갑자기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애가 나타났어. 애가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애가 나타났어. 처자가 숨겨진 처자가 나타났어. 이게 지금 미주 한인일보에 한국일보에 떴어. 이러면은 이거 급락하고 이 판 끝난 겁니다. 총선판. 그런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없으면 이게 뒤집기가 어렵다니까. 대전, 세종, 충청, 민주당 끝난 겁니다. 적색등 들어온 겁니다. 끝났다니까요. 지금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11%라면. 그 다음 또 하나. 자, 광주, 전라도에서 8.8%가 이것도 급락입니다. 이건 작은 급락이지. 이거는 사실은 어디로? 이낙연. 예? 이낙연 쪽으로 간 겁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이거는 급락이라기보다는 떨어졌는데 그 표가 민주당 원래 전통표가 절로 간 겁니다. 왜? 이낙연은 86 운동권 중심이 아니라
과거 김대중에 전라도 원래 김대중 세력들 있죠. 그게 바로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세력들 있잖아요. 우리 오래된 민주당의 대표적으로 연청, 청년 조직도 연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연청 분들이 나이 한 7, 80 될 거예요. 그 조직들. 그러니까 이게 쭉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거 없고, 자, 연령대별 분석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상으로. 자, 두 번째, 2시 40분이네. 자, 어떻습니까? 들을만 하시죠? 끝난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리얼미터 갖고 여러분들의 분석은 리얼미터? 자, 좌파 계열 여론조사 기관, 또 리얼미터는 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떴다 하면 항상 이 좌파 성향의 시민들이 더 답변을 열심히 하거든요. 물 한 잔 먹고, 자, 세 번째 꼭지. 자, 여러분들, 자, 스윙보터 충청도도 도인님 보수당 지지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스윙보터 충청도가 이게 적색등 들어왔으면 나머지는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고 잘난 척하고 경계심 늦추고 우쭐해가지고 까불잖아요. 국민의힘. 그러면 한 방에 훅 날아가는 게 민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민심 뒤집혔다. 와, 우리 이겼다. 이래서 목에 힘주고 까불고 어쩌고 저쩌고 또 헛소리들 해대면 그냥 판 뒤집히는 겁니다. 예. 이게 총선 한 달을 목전에 두고도 지금 58일입니다. 아직도 새털같이 많은 날입니다. 총선 한 달 앞두고도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게 이게 국민의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이 개떡 같은 거죠. 조변 석계 같은 거죠. 어쩔 수 있습니까? 그게 민심인걸? 다음 세 번째, 한동훈 건국전쟁 관람의 숨은 이유 세 번째 꼭지 들어갑니다. 건국전쟁. 자, 요것도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아침까지 어제 저녁부터 계속 벌어지는 각종 종편이나 방송사에서 벌어지는 지금 풀어내고 있는 해설 말고 센슈만의 해설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좌파적 해설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거요. 여러분.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요. 저는 너무나 지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국전쟁, 이 다큐멘터리 지금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건국전쟁 이 다큐멘터리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메시지는 다들 많이 좀 듣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 중에서는 한미 방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 요거 하나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 또 하나는 농지개혁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결단을 내린 것. 북한은 토지개혁했잖아요. 그죠? 무상몰수, 무상분배. 무상분배가 어디 있어? 지들이 다 노동계급이 다, 그죠? 노동당이 갖는 거지. 우린 농지개혁이었죠? 요거를 지금 이번에 두 가지 메시지를 이제 낸 거고 또 하나의 메시지.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분석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어제 그 영화관 자리에서 관람을 마치고 나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언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일파에 대해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이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고 나온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는 86 청산론이 독립운동가를 폄훼했던 친일파들의 논리.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논리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어느 독립운동가들이 돈봉투 돌리고 NHK 룸살롱에서 그죠? 쌍욕을 지 동료들한테 운동권 동료들한테 욕하고 이렇게 합니까?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운동권 특권 세력과 독립운동가는 비교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개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운동권들의 이 대중 선동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역선동, 이것의 선수 중에 선수고요. 천재입니다. 센슈가요. 역대 어떤 우리 자유우파 내부의 어떤 정치인이든 또는 그 좌파 내부에 또 86 운동권의 국회의원들이든 이 대중 선동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전문가들인데 이런 대중 선동들을 한 방에 역선동으로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한 방에 이렇게 개차만 만드는 사람은 역대 없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천재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독일 히틀러 나치 있죠. 나치의 이 대중 선동의 선동 중에 선동인 선전상이 괴벨스거든요. 저희 좌파들이 제가 대중 선동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대중 선동은요. 선전선동론을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공부를 한 거죠. 선전선동론의 공부는 레닌 볼셰비키 선동론이 있고요. 마오 중국의 모택동의 마오쩌둥의 선동론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을 선동할 때 어느 포인트를 선동하라. 이게 다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동이 되어 있는 좌파들이 선동을 지금까지 해온 거니까 선동 전문가죠. 아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선동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저는 나치의 괴벨스의 선동론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시즘의 선동론까지 공부를 한 거죠. 제가요. 3개를 공부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의 이 선동은 한마디로 하면 괴벨스는 탁월한 선동가인데 괴벨스를 능가하는 한국판 괴벨스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한동훈 위원장. 한국판 괴벨스를 넘어서는 그런 선동가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인정. 이 면에서 사실 선동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저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 수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이 운동권들이 독립운동가라고 이들이 거기다 등치시켰던 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마디로 촌철살인적으로 그 선동을 완전히 깬 겁니다. 어저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 건국전쟁 관람은 여러분 어떤 역사적 의미, 우리에게 정치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럴 겁니다. 지금부터 좌파 분석입니다. 80년대 이래로 자 1980년, 87년 뭐 이때부터 87년은 아니죠. 80년대부터 요것도 길어지면 안 되는구나.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좌파 내부에서 자 80년대부터 각 이 지역적으로나 또는 어떤 민노총 자 그 당시 이제 지금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전대협, 그다음 민변, 참여연대 이렇게 각 곳에 좌파 진지들을 구축해 나가고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출판사도 있습니다. 출판 영역도 좌파가 더 많아요. 출판사들도. 좌파 출판사들.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좌파 출판사들이 지금 대한출판협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출판사 2가지입니다. 대한출판협회라는 공식적인 옛날부터 대한자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장악하고 있고요. 또 출판회의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운동권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장악했어요. 그다음에 민예총. 그렇죠? 자, 좌파의 문화계들이 다 장악한 겁니다. 또 그 민예총이 있고 또 대한예총 이게 있죠. 이것도 좌파들이 이건 장악 못했죠. 마찬가지로 문화 쪽에서는 이렇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역사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들이 이념적으로 역사와 민족 문제를 쭉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지를 구축해서 30년 동안 이 민족문제연구소 여기서 친일파 인명사전도 만들어냈고요.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우리 좌우우파의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 산업화 다시 말해 건국화 산업화로 이어지는 이 역사를 완전히 친일 역사로 다 매도를 한 겁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위안부 문제는 모든 게 다 친일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이걸 어디서 했느냐. 국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은 참여연대에서 다 만들어냈고 문재인 때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부 참여연대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역사 쪽은 바로 어디서 만들어냈어?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 그런데 여기에 대항한 우파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없었냐?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문제연구소는 우리 한국 사회를 유사 사회주의로 바꿔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역사를 왜곡해왔던 겁니다. 좌파 중심의 역사로. 그죠? 그 다음에 우파 역사는 전부 친일 세력으로. 여기가 뿌리고 출발이에요. 그런데 우파적 역사를 강조하는 역사학계 이런 분들은 어떠냐? 목숨 걸고 우리의 우파 역사를 새로 세우나요? 안 세우죠. 목숨을 왜 걸어요? 이분들은 그냥 먹고 사는 먹거리예요. 직장. 그게 그냥 역사 문제를 연구하는 겁니다. 교수들이든 연구소든. 좌파들은 투사들입니다. 역사 왜곡의 투사들. 역사 문제를 갖고 투쟁하는 자들.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지금 운동들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조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는 건국전쟁은 사실상 한국 전쟁 이후에 좌파가 장악해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 이거를 다시 우파의 우위로 바꿔나가기 위한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이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제가 보는 건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파 역사를 공부하는 교수, 역사 연구자 이분들 그냥 허접한 거였죠. 지금까지. 목숨 걸고 이제 다시 이 역사 전쟁에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바보처럼 지금 이 다큐멘터리 본다고 이게 들어보세요. 자, 한동훈 위원장 끝나고 나서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거 보고 나서 자, 박수영 의원 SNS 설 연휴 기간 영화 후기를 남기면서 관람을 좀 독촉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제가 읽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오는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 전쟁이다. 반드시 자유우파가 승리해서 건국, 그다음에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로 이어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되찾아야 할 것. 이렇게 썼어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썼다고. 자, 이렇게 썼는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쓰지 말아라. 총선 58일 앞두죠. 지금 이 총선이 살얼음판 것도 이슈가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또 대통령 중심으로 지역을 순방하고 지금 세대들을 순방하면서 자, GTX 공약 이거 수도권 전체 지금 경기와 인천 지지율이 급등했죠. 이 급등했던 더 큰 아까 급등했다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리얼미터에서도. 그런데 왜 급등한 줄 아세요? 제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제가 다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죠. GTX 공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GTX 공약. 제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인천까지 지역 여론들 다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직접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GTX 공약이 결정적인 겁니다. 이렇게 직접 지금 민생은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GTX 공약과 쭉 이런 걸 통해서 쫙 지금 이 공약을 통해서 집권 여당이니까 쭉 지금 여론을 우리에게 쭉 지지를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념 전쟁으로 이슈를 바꿔버리면 58일 앞두고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중도층 달아납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제2의 총선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박수영 의원님 잘 들으세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을 재발견하는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도 되는 영화입니다. 많이 보시고 역사적 상식을 넓혀 주십시오. 다큐멘터리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또 MZ세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 공부에 좋은 자료가 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런 정도 톤 다운해서 SNS에 올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건국전쟁 제2의 건국전쟁이다 4월 11일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게 홍범도 장군 동상처럼 또 엉뚱한 데로 볼이 튄다 이거예요. 이게 센슈가 오늘 건국전쟁 관람한 한동훈, 여기에서 관람의 숨은 이유는 한동훈 장관 숨은 이유는 첫째, 이거를 운동권 청산 요 프레임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것. 어떻게? 문화적으로 확산시키는 겁니다. 영화는 문화입니다. 문화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영화로 이념을 의식하고 교육한단 말이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영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도 문화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런데 이 확산을 눈에 띄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총선은 제2건국전에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가지 말라는 거죠. 홍범도 장군 짱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라. 그래서 박민식 장관도 또 과도하게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쓰지 말고 교활하게, 교묘하게, 아주 정교하게 총선 이슈를 살얼음 팔거든 만들어 가자. 이게 오늘 센슈가 얘기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문화적으로 이걸 확산시키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 수준에서 조용히 역사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이상 세 번째 태제, 세 번째 토픽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물 한 잔 먹고 김덕영 강동님 진짜 훌륭한 아시겠습니까? 핑퐁님 역시 센슈 자연스럽게 물타기. 바로 물타기 하라 이거야. 물타기.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총선 이슈를 만들고 구도를 짜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총선 구도 짜였습니다. 끝내주게 짜였어요.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네. 자, 흔들리는 잡탕밥 정체성 요거 이렇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좀 지연돼도 여러분 조금 한 몇 분 지연돼도 이해해 주십시오. 뭐냐면 이게 이 급하게 뭉친 흔들리는 잡탕밥 전책성 개혁신당 핵심은 이겁니다. 급하게 뭉쳤잖아요. 제3지대. 그런데 이게 이념적 지향이 너무 다른 자들이 합쳤고 또 선거라고 하는 건 각 정당에 지지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도 이게 또 막 합쳤고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이겁니다. 여기서 또 공부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좀 지나가도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자, 공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념적으로 이것도 아직까지 누구도 요 정당과 관련해서 분석하지 않았던 걸 제가 처음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최초의 분석입니다. 어떤 지금 방송에서나 유튜브에서도 지금 분석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 센슈가 들어가는 분석입니다. 잘 들으세요.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자, 이낙연 여기는요 좌파 정당입니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세력으로 쭉 이어지는 이제 이낙연 세력도 호남 있죠. 여기는 좌파 안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극좌파. 이게 지석규 같은 겁니다. 과거 극좌파. 지금도 여러분 극좌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눈에는 극좌파가 안 보이시죠? 극좌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제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숨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극좌파.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좌파 운동 그 극좌파 애들이 아직도 맥을 이어서 물밑에 숨어 있습니다. 극좌파. 두 번째, 그냥 좌파. 세 번째, 중도 좌파. 여기에 86 운동권 애들은 요건 주로 좌파입니다. 이낙연은 중도 좌파입니다. 이렇게 센슈는 좌파의 전문가로서 딱 계열을 딱 정확히 분류합니다. 이 스펙트럼을. 그러면 주사파는 뭐냐? 주사파는 독특해요. 주사파는 좌파인데 북한을 따라가는 종북 주사파거든요. 이거는 극좌파일 수도 있고 좌파일 수도 있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애. 요 안에 있는 겁니다. 걸쳐 있는. 주사파는 좀 특이합니다. 따라서 이낙연의 중도 좌파는 그냥 좌파적 노선입니다. 중도 좌파적 노선. 그런데 이준석은 어떤 줄 아세요? 이준석이 중요합니다. 이준석은 제가 얘기했죠. 이준석은 지역구가 일일이 사무실을 꾸리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네트워크 정당이라고 했고, 두 번째 이준석 당은 MZ세대가 주로 중심이 되는데 남성 중심으로, 그죠? 온라인에서의 남성 중심으로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이준석 지지.
그래서 5만 4천 명이 지지를 해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렇게 그 정도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자, 시간이 지나가도 어쩔 수 없어요. 처음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 뭐냐? 이준석은요, 이런 겁니다. 자, 이준석은 본인이 우파래요. 개혁 우파. 이준석은 자기가 우파랍니다. 개혁 우파. 또 개혁 보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준석은요, 신당은 이렇습니다. 그걸 지지하는 MZ세대들을 제가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탈당하는 이후에 대표적으로 막 탈당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탈당하냐면 류호정이라고 하는 정의당에 있다 온 친구 있죠, 여자. 그 친구 때문에 탈당하는 겁니다. 류호정이 금태섭이랑 같이 있다가 합쳤잖아요. 제일 큰 지금 이 개혁신당의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막 당이 흔들리고 있어요. 5만 4천 명이 탈당 엄청 할 겁니다. 왜 하느냐? 여기서 첫째, 류호정 때문에 다 탈당하는 거다. 다 탈당하는 겁니다. 탈당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5만 4천 명 막 빠질 겁니다. 5만 4천 명 중에서 4천 명 탈당이 아니라 더 탈당한다니까. 예? 몇만 명이 탈당할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 이낙연 때문에 탈당하는 겁니다. 그건 그다음 얘기야. 왜 류호정 때문에 탈당하냐면요.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MZ세대가 볼 때 그렇죠? 이준석을 지지했던 남성 중심에 우리는 나름대로는 자유주의고 자유주의자예요. 그다음에 이 어느 정도는 범보수예요. 이 젊은이들도 좌파는 없습니다. 좌파는 이준석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류호정이 어떤 노선이냐면 이건 심각합니다. 정체성에. 자, 류호정은요. 정통 좌파가 아닙니다. 정통 좌파는요. 지금까지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념적 기반에 기초한 운동 또 그런 정책 이게 좌파 운동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냐. 그런데 이게 21세기 들어와서요. 신좌파가 탄생합니다. 신좌파는 뭐냐? 보세요. 여성주의, 환경운동, 소수자 중심운동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신좌파는요. 사회주의에서도 여성 탄압이 있고 아시겠습니까? 여성 불이익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자본주의에서도 여성 불평등이 있어요. 그런데 정통 좌파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정통 좌파는 노동자냐 자본가냐 프로레타리아냐 부르주아냐 이 개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 개념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류호정과 같은 신좌파는 그것보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모든 사회에서 다 여성 불평등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성 불평등이 최고야. 이런 겁니다. 또 환경운동 이거는요 자본주의에서도 환경이 그죠? 환경 오염이 있고 사회주의에서도 환경 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중요하지 않아. 환경 오염이 중요해. 이게 신좌파 운동입니다. 요즘에 유럽에서요 유명한 모나리자에 막 가서 잉크 붓잖아요. 잉크 붓고 이런 운동 있죠. 이게 신좌파 운동입니다. 이게 새롭게 뜨는 겁니다. 류호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류호정은 지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다. 그래서 결혼하지 마. 이게 신좌파 운동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게 지금 여성 커뮤니티에서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삼혼이 있습니다. 자, 금혼, 결혼하지 않는다. 비연애, 연애하지 않는다. 남성 사귀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끼리 사귀어요. 이게 신좌파 운동입니다. 이게 류호정으로 대변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우리 MZ세대 남성들이 자 군대 갔다 왔는데 하나도 혜택이 없어 취직할 때. 두 번째 요즘에 청년 창업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자금 주거든요. 이 지원자금 줄 때 오히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여성은 따로 지원자금을 따로 만들어서 여성 창업은 따로 해요. 거기는 여성만 지원할 수 있어. 아니 남녀 다 지원하는 청년 창업자금은 거기도 거기대로 지원하고 여성은 두 번째 여성 청년 창업자금은 따로 있어. 여기는 여기대로 또 여성 청년 또 창업하고 이러니까 남성들이 MZ세대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더 불평등하다. 군대 갔다고 더 불평등. 그러니까 여자들도 군대 가. 이렇게 신좌파 노선에 대해서 MZ세대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를 보면서 신좌파를 비춰놓고 있는데 그 신좌파가 바로 자유주의적이고 평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이지 않다. 보수 아니다. 이게 지금 MZ세대 생각이거든요. 이런데 류호정과 통합하니까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니까 뽀개지게 돼 있는 겁니다. 신좌파 아셨죠?
그러면 좌파. 아니 이낙연은 중도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는 좌파란 말이 중도 좌파. 그러니까 이것도 싫은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왜 싫으냐? 구체적으로 정책 볼까요? 첫째, 자 봅니다. 이준석이 이낙연 대표가 초대 총리를 맡았을 때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준석이 강하게 했거든요. 강하게 비판했거든. 서해 공무원이 이렇게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월북 공작이라고 했잖아요. 월북했다고 했어요. 월북 공작이라고 오히려 이준석이 얘기했거든요.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 평화다. 이게 이낙연이 초대 총리할 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렇게 이준석이 비판했던 이낙연을 통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의 안보 노선이죠. 이게 서로 틀려. 두 번째, 또 있어.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이 그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반발했어요. 이낙연이. 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했냐. 이렇게 반발했던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에 대해서도 이낙연 대표는 절대 다수 국민이 위안부 합의를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옹호했지만 이준석은 당시에 그때 대표였어요. 대표. 문정부가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서로 한일 관계도 달라. 경제 복지도 달라요. 이준석과 이낙연이 또 경제 복지도 달라요. 이낙연은 최저소득 보장제를 도입하는 기본소득 이런 걸 찬성했거든요. 이낙연은. 그런데 이준석은 공정한 경쟁을 해라. 기회평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달라. 다 달라. 아시겠습니까? 남녀 병역 평등 이것도 달라. 지금 이준석은 남녀 병역 평등하자고 여자도 군대 가자는 거잖아요. 이낙연은 반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좌파적 기존 노선도 반대 서로 달라. 신좌파 노선도 달라. 이러니 이 당이 그냥 가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잡탕밥 정체성 개혁신당 이건 뽀개진다. 이게 지들끼리는 비례대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제3지대 때문에 합칠지 모르지만 밑에 있는 지지기반 대중들은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민주당 정통 지지인 광주 호남 세력이 이낙연으로 갔던 것들도 다시 어쩌면 이재명 쪽으로 올지도 모르고요. 도로 빠꾸 이런 기존 지지층들 거대한 이반이 있을 거라고 센슈가 사상과 노선과 정체성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셨죠? 네. 이상 여러분에게 네 번째 흔들리는 잡탕밥 정체성 개혁신당 요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금 제가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괜히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으로 네 번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났고 새로 못 들으셨죠? 이런 거 신좌파 좌파 노선 정통 좌파 노선 못 보셨죠? 이런 겁니다. 이어서 계속 들어갑니다. 이어서 조금 시간 거시기 해도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마지막 여러분들 이 아시아 투데이 오늘 일면 탑과 사설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프레임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프레임들이 총선을 58일 앞두고 어떻게 프레임이 짜여지느냐. 프레임이 짜여지는 거에 따라서 선거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이미 결정됩니다. 아시겠습니까? 7대3. 프레임으로 이미 7대3, 7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프레임이 짜여지고 나면 아무리 훌륭한 인물을 내세워도 지역구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프레임이 중요한데 다행히 오늘 여러분에게 이 또 프레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아시아 투데이 일면 탑에 운동권 청산론 대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또 오늘 말씀해 주셨네요. 여기에 이게 지금 프레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레임이 어떻게 잘 들으세요. 요것도 한 번도 설명을 아마 못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방송 보시고 뭐 종편 보시고 해도 이거 못 들은 얘기를 오늘 또 한번 또 공부하시는 겁니다. 프레임입니다. 오늘 아시아 투데이 일면 탑은 프레임을 이렇게만 얘기했는데요. 운동권 청산론 대 정권 심판론 총선 2달 앞 하면서 50여일 58일이니까 앞두고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론을 제1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각각 내걸고 촌성 승리를 위한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야 모두
총선 결과에 운명이 걸렸으니까 차기 대선의 운명도 갈릴 수 있는 만큼 어느 쪽도 이 프레임에서 물러설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프레임을 운동권 청산론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고 야권의 86세대 정치인 퇴출, 이걸 목표로 주요 지역마다 저격수를 배치해 공천 퍼즐 맞추기에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프레임이 어떻게 지금 혼재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면 탑에 자, 양당의 대변인도 계속 이 프레임을 강화시키려고 논평 나오는 것보다 한쪽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 여기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변인, 또 민주당 대변인도 이번 총선은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 더군다나 검찰 독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냥 여기서 결론입니다. 지금 조국이 떴잖아요. 조국이 신당을 창당합니다. 왜 창당하냐? 조국은요, 진짜 정통운동권은 나야.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어디 기어 들어가서 어디 비례대표나 받고 이렇게 안 해요. 예? 조국 옆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리셋 코리아 행동. 여기 몰려있는 애들, 여기 좌파 애들 다 몰려있습니다. 진짜 두뇌가 똑똑하네. 최고의 기획자들, 전략가들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 누군지 제가 알거든요. 대단합니다. 저하고, 자, 논쟁에 붙잖아요. 저하고 사상투쟁, 노선 논쟁에 붙잖아요. 예전에도 붙었으니까. 붙잖아요. 제가 져요. 제가 지지 않는다니까 웬만하면 노선 논쟁에서 진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주사파하고 논쟁해서 운동권이었을 당시에 한 번도 주사파의 논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사파가 아닌 이 PD 내부의 논쟁에선 제가 논쟁하면 져요. 그게 누군 줄 알아요? 이 조국 옆에 있는 자들. 얘들 아직도 있어요. 80년대 학번 애들. 얘네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떴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조국이. 첫째, 자, 운동권 청산대, 지금 이 일면 탑에 들어왔죠. 운동권 청산대 정권 심판론.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뜨면서, 자, 운동권 청산대 정권 심판론으로, 자, 어느 정도는 프레임이 지금 이게 한 30%,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5대, 운동권 청산론 30% 후반대, 요 정도, 5대 3, 요 정도인데, 여기에 기존에 정권 지원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대 정권 지원. 요거 프레임이 원래 있었잖아요. 이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운동권 심판대 정권 심판으로. 그런데 여기에 조국이 뜹니다. 뜨면서 바로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지금 불법 수사와 조국의 내로남불 있죠. 운동권의 내로남불. 이게 겹쳐지면서 운동권 심판이 더 강화될 겁니다, 여러분. 조국 때문에 더 강화되고,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조국의 내로남불이 여기에 얹혀지고, 또 문재인 정권의 지금 비정상, 온갖 불법적인 적폐 국정농단, 이것도 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있는 거죠. 있으면서 이재명 대 한동훈. 다시 이재명 대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 이재명 대 한동훈에서 이제 이재명, 조국, 문재인 3중 인물로 복합되고, 여기는 한동훈과 윤석열로 되고, 이렇게 짬뽕 복합 전선으로 이제 전선이 구축돼 나간 프레임이 더 짜여질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우파는 그냥 한동훈으로 지금 대별되는 거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얹혀 있는 겁니다. 이쪽은 뭐예요? 오히려 프레임이 더 강화되고 고착되는 운동권 청산론과 거기다 또 문재인의 재심판, 이거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총선 프레임이 이걸 뭐냐면 꽃길 프레임, 총선 구도가 꽃단지 프레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파 입장에서는. 그래서 센슈는, 지석규는 조국 정말 잘 나왔다. 제발 좀 여러분 조국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디 들어가서 댓글에서 조국 신당 저는 지지해요. 너무 조국 잘 나왔다. 조국 멋져요. 조국 전 장관님, 저는 조민은 잘 있나요? 조민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이런 댓글을 쓰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 여기서 조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악재 중에 악재, 중도층, 무당층, MZ세대들이 이반될 겁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는 지금 고등학생들을 두고 있고 또 막 대학을 보낸 부모 세대들도 엄마들도 이반될 겁니다. 대치동 특권 이게 교육에 애들 교육에 지금 눈에 이번에 의대가 또 증원되잖아요. 의대 보내는 엄마들도 다 이반될 겁니다. 다 민주당에서 떠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민 너무 예뻐요, 멋져요. 저 슈퍼챗 쏠 거예요. 아셨습니까? 조국 전 장관님 환영합니다. 조국으로 뭉칩시다. 이렇게 댓글을 쓰라고요, 여러분. 아셨죠?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일면 탑에다가 사설도 또 똑같아요. 사설도 정당 난립 속 공천 기준만이라도 엄격해야. 이 사설도 여러분 이게 아시아투데이 사설인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제 4월 총선 58일 앞두고 제3지대 신당이 개혁신당도 창당되고 정치권이 분주한데 여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 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비례대표도 난립하면서 정당이 난립하면서 투표용지만 1m에 달할 것으로 전망까지 나온다. 이거 계속 이렇게 1m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야 돼요. 우선 투표용지가 1m가 넘어야 부정선거도 혹시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일이 이 수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좋고요.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지금 다 통합을 했잖아요. 여기에 6, 7명의 10월 합당을 이들이 10일 합당을 선언하고 6, 7명의 의원을 확보해 기호 3번을 받겠다고 했는데 뜻대로 될지는 미주수다. 미주수인데 저는 미주수가 아니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이재명이 친명, 그러니까 친문재인, 친문 아마 숙청에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게 이낙연 제3지대 쪽으로 갈 게 확실해서 제가 볼 땐 기호 3번은 이 제3지대 얘네 통합한 빅텐트로 갈 겁니다. 이게 사실상 와해되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닝게루를 꽂아줄 것 같아요. 문재인 세력이 결국 숙청당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이게 이낙연과 이준석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와해될 수도 있는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느냐? 닝게루 꽂고 제3 이 빅텐트를 살려줄 것 같은 제가 우려가 드는 겁니다. 갈 겁니다. 여기 사설에서 또 정당 난립이 크다고 하는데 이 비례정당 난립 21대 국회에서 보듯 이게 자질 없는 인물들이 다시 또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맹점 아니냐 이런데 이거 자질 없는 게 아니고요. 전투 요원들 좌파 쪽에서 전투 요원 중에 투사들을 적극적으로 22대 총선에 넣어서 대선을 앞두고 22대 총선이 전쟁이 벌어질 것. 21대보다 더 크게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더 격화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돗자리 까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22대 총선, 22대 국회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이렇게 사설에서 얘기하듯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는 내로남불, 도덕성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자질 없는 사람들 들어올까 사설은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자들이 전투 요원 중에 투사 활동가들이거든요. 그러니 얘네들을 안 넣겠습니까? 당연히 넣지. 그러니까 사설의 우려는 우려한 바대로 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설에서는 이미 이 등록자 상당수가 각종 법규 위반자인데 공천이라도 잘해 지탄받는 인물의 국회 입성을 막는 게 과제다라고 사설은 우려하고 있지만 이거 중요하지 않다. 좌파는요. 좌파의 기준은 법치가 아닙니다. 법 위에 이념적 명분입니다. 이게 바로 좌파의 공천 기준입니다. 뭐라고? 법 위의 이념적 기준. 그런데 하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무당층이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법적 기준을 대충 만드는 거예요. 법의 기준을.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이재명한테 맞는 법 기준을 이 공천 탈락 기준을 만들었다 바꿨다 자꾸 그러잖아요. 진정한 법치주의 법의 기준이 아니라 이념적 명분, 이념적 기준, 투쟁의 기준. 이게 진정한 좌파 조직이 바로 공천의 기준이다. 따라서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이 범법자들의 국회 입성을 막는 게 과제다. 잘 안 될 거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과
사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들어왔던 여러분들 다 이게 좀 많이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이상 오늘 좀 시간이 벌써 20분이나 지났네. 어휴, 고맙습니다. 오늘 설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 여러분 피로도 다 안 풀리고 그러셨는데 각자 또 활발히 직장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다시 생업에 전념하시고 들어갔습니다.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 항상 대통령실, 정부 여당, 집권 여당 꼭 명심하십시오. 이러다가 먹고 살기 힘들면 이거 민주당으로 갑니다. 물가 이러면 빨리 58일 남은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민생이야, 문제는 시장 짱바구냐. 여기에 긴장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에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던 2시의 제야정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